플러스 전략의 신기술 신산업 지원, 비용 세금 절감, 신속성, 효율성 향상, 자율관리 확대라는 4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 기업의 연구, 개발, 장소를 도시공장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혁신했습니다. 발전은 앞으로 평택, 경기 남부, 충청권 등 중부 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생점 수요 증가에 따라 평택 사관 현장에 중부권 첨단 산업 원수도 지원팀을 설치하여 첨단 산업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문제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올 2월 정부는요, 첨단 산업과 유망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플러스 전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를 관련한 3개 고시 개정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이 수출 플러스 전략의 핵심 내용, 그리고 우리 K 수출의 현황,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동 장세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요. 수출은 엄청납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액 이미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40% 넘는 급증세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올해 한 8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액 예상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특히 반도체 이런 흐름이라면 수출 1조 달러도 가능하다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수출 현황 한번 짚어보고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4월까지의 수출 실적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까지 수출 실적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이것이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1조 달러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 이 4월 실적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란 전쟁이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물론 앞으로 올해 동안에 그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반기에요. 네. 물론 이제 수출 실적이라는 것은 대개 평상시에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몰리게 됩니다. 연초에 그 계약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란 전쟁의 이란 여진이라 그럴까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수출 기록세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과도 비교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일본을 제칠 수 있지 않을까? 저기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우리 모두는 일본보다 낫기를 다 바라고 네. 있죠.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일본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더 큰데요. 네. 일본보다 더 우세하다, 낫다 그것보다도 일단 1분기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1분기에는 성과가 네. 좋습니다. 일본보다는. 그것은 일본이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그 원유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중동 원유를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여파가 4월 중에 좀 있었는 것 같고요. 3월에도 그게 네. 좀 있었지 않은가 여겨지고요. 하반기로 가서 또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력을 경상 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올라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우세를 전망하게 되는 것은 일본보다는 반도체의 경기가 올해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타이완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오늘의 주제죠. 바로 정부가 올 2월 준비한 이 수출 플러스 전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플러스 전략.
실은 뭐 연초도 그렇고 뭐 중동 사태 터지고 이 수출 쪽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직접 관세청이 나서게 된 건데요. 이 수출 플러스 전략 핵심 내용만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 수출 플러스 전략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네.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세청의 고유한 업무인 통관 절차 또는 통관과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고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또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지원해 나가고 이런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이 그냥 더하기냐? 그건 아니고요. 관세청이 이제 아이디어로 낸 거죠. P는 이제 파이어니어의 P자를 따오게 됐고요. L은 이제 로, 좀 더 우리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관세와 또 비용을 좀 절감시켜주자, 로라는 L을 집어넣었었고요. 그에 비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 업리프트해서 U를 갖다 오게 되고 또 우리 보세 공장이나 보세 지역에서 그런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율성을 좀 높여주자라고 해서 셀프 매니지 이걸 약자를 합해서 이제 플러스라고 했는데 핵심은 관세청이 통관 업무를 하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되고 기업들이 거래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그런 비용들을 절감시켜주게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수출 역량이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육성을 해서 장래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자라는 부분. 그것을 이제 관세청에서 표현한 그런 4가지 틀을 보게 되면은 P에서는 신산업 또 신기술을 지원해 나가게 되고 또 L은 L이요. 비용과 관세를 이제 낮추어줘 부담을 줄여 나가자라는 부분이고요. 또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는 U로 들어갔고요. S는 이제 보세 공장에 있는 기업들이 자율 관리 자율성. 역량을 좀 더 지원을 하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관세청의 수출 플러스 정책 이게 2월에 시작이 됐는데 당장 2월 말 3월 초에 중동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관심사가 중동 쪽 라인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중동 상황 비상 대응 TF팀을 이제 가동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현재 이 중동 TF팀 어떤 일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중동 사태의 핵심은 뭘까요? 이 중동 사태는 첫째로는 공급망에 교란이 생겼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수출,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출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게 있고 수출이 되더라도 운임비가 2배, 3배 올랐게 됐고 또 보험료가 올랐게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중동 현지에서 우리의 수출 계약을 주저하게 되거나 또는 파기하게 되거나 또 줄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관세청에서 이런 조치들은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수출 지원 종합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운임비가 상승된 것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중동 사태로부터 그렇죠. 지정학적 요인에서 네. 비롯된 거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임비 상승 요인 부분만큼 그걸 좀 관세 부문에 좀 수입할 때에 좀 줄여든다든지 또 통관할 때에 좀 지원을 한다든지 네.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해는 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이제 문구 중에 하나가 연구소에 보세 공장을 허용한다. 아, 이게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일까? 연구소에 보세 공장 허용, 보세 공장 제도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이게 어떤 조치인가요? 네, 네. 보세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 안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라는 것은 세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선이라고 해서 국경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수출 자유지역이라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또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보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영토에 있지만 아직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거죠. 예. 이제까지는 R&D 연구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R&D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라든지 재료라든지 시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세를 먼저 부과를 하고 그 R&D에서 정말 수출에 된 액만 관세 환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원하면은 기업들이 R&D 연구소도
보세 지역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전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은 보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사용되는 원재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세 없이 그냥 쓸 수 관세 없이 있나요? 하도록 하고 다만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은 거기서 사용된 그 결과가 다시 수출돼야 되는 부분이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은 보세 구역의 정의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더라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그런 핵심 광물이라든지 핵심 원자재 수입이 많거든요. 자, 우리 R&D 연구소들도 보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고요. MRO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유지 수리 개소. 이게 조선에도 MRO가 있는데 항공기 유지 수리 개조, 이 MRO 분야에서도 굉장히 부품 반입에 있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핵심되는 부분은 한국 자동차에도 2만여 개의 부품이 투입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항공기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훨씬 더 많은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 수입을 해올 때에 이것을 한꺼번에 단일화시켜서 한 건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건별로 이렇게 통관 절차를 하다 보면은 매우 복잡해지고 서류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들어가게 되고 비용도 소비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항공기 유지 보수를 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항공기 MRO도 예, MRO. 듣는가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그런 이 부분에 조선 산업의 MRO뿐만 아니라 항공 항공기 산업에서 MRO. 선도적으로 이런 MRO 시장을 좀 선점을 하자라는 것을 지금 관세청이 좀 주도를 해 나가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항공기 MRO 관련한 부품 뭐 하나하나 등은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네, 네. 턴키로 하나로 취급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조치였었고요. 철강 산업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청 수출 플러스 전략에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우리 수출보다는 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이 좀 더 강한데요. 철강 산업은 오래전부터 20, 30년 전부터 아주 통상 분쟁의 핵심에 와 있는 네. 그런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사양화되어가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덤핑 방지 관세 또 상계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국내의 철강 산업에 상당히 그 가격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중국이 국내 공급보다도 훨씬 많은 공급 과잉 형태로 철강을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다 보니 미국은 중국 철강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 밀려왔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산 철강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우회 수출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게 되었었고요.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아니 한국 철강하고 중국 철강하고 품질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심지어는 조선 산업에 들어가는 고급 철강조차도 이제는 선사가 중국 철강의 품질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들여오게 됐는데 그것의 원산지를 이제는 강화를 시켜서 정말 중국산이면 중국산이 가고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중국 철강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면서 마치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하는 것도 막게 되고요. 네. 중국산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회 수출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좀 규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이 중고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요. 이 중동 지역으로 중고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중동 라인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많은 우리 중고차들이 못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중고차의 중동 쪽 수출, 이쪽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우회로를 뚫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천항에서 신차 수출은 오히려 한 680% 증가했는데 그래서 1분기예요. 예. 그에 비해서 중고차는 한 30% 정도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못 나가죠. 핵심되는 부분이 우리 중동 지역의 중고차 수출 단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항만에 있다 보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서 봉쇄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중고차 수출이 지금 꽉 막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중고차는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중고차 시장의 활도를 개척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로 되어져 있고요. 예. 더군다나 또 신차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전년도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차의 경우는 단가도 높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운임비를 좀 네. 부담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항로 자체가 폐쇄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임료도 올라가게 하게 되고 중고차의 경우는 단가가 싼데 저렴한데 그것을 운임을 부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아주 곤란한 또 어디로 뺄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러시아도 막혔을 것 같은데 전쟁으로 어디 갈 데가 없을까요? 우리 중고차가? 중고차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GCC하고 FTA를 체결하고 나서 중동 지역으로 꽤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중고차를 중동 지역으로 판매를 한 적이 실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U의 경우에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쏟아지겠죠. 중고차가 예. 있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거의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고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일본 시장이 선점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마땅한 판로가 지금 마땅치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쪽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산 원유가 막혀 있어서 두바이산 원유 쪽에 대한 우리가 타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적용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캐나다산 원유를 만에 하나 들여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FTA의 핵심되는 부분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무역 굴절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원산지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원산지 경로를 이렇게 잘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특히 중소업체들 경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원유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것이 원산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없애기로 해서 네.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캐나다로부터의 원유 도입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3월,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정말 반도체가 압도적입니다. 교수님, 반도체만 있으면 실은 올해 수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너무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출의 과제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 산업에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시장 다변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다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반도체와 같은 그런 그렇죠. 수출력을 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 이참에 육성해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CPTPP와 같이 우리 경제 통합체에 대한 그런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첨단 산업의 수출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광물 원자재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네. 우리 수출 기업과 우리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됩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부터 발권되는 이 항공권에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사상 최고의 유류 할증료가 적용되면서 여름 휴가를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려는 움직임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6월 유류 할증료도 현재 흐름대로라면 역대급 가격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을 짜기 어렵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어서 빨리 중동 상황 끝나고요. 기름값 걱정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